나는 오늘 사위를 의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심을 한 건 어제 저녁이었다. 비 오는 날 사위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발에는 뜯어진 슬리퍼 한 짝이 걸려 있었다. 비닐봉지 한 장 들고 어깨를 축 내린 채 겉모습만 보면 딱 형편없는 백수라 해도 모자라는 몰골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난주에 우리 딸에게 3억을 송금했다는 사실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대체 어디서? 그 돈이 어떻게 나온 거지? 딸은 말했다. 아빠, 그냥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보너스로 3억? 그 정도 보너스면 사위가 다니는 작은 스타트업은 건물째로 샀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사위에게 밥을 먹이며 조용히 떠봤다. 슬리퍼가 좀 너덜너덜하네. 내가 말을 꺼내자 사위는 멋쩍게 웃었다. 아, 예, 회사에서 좀 일이 많아서. 회사 사정이 그렇게 나빠졌어?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말끝을 흐리는 표정.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위가 이상하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저녁 식사 후 사위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사위의 가방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돈뭉치가 있었다. 지폐가 빡빡하게 들어찬 흰 봉투. 그리고 그 옆에는 계약서라고 적힌 두툼한 파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너무 놀라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돈이지? 범죄인가? 사기인가? 아니면 손이 떨렸다. 혹시 사위가 딸에게 말 못할 어둠의 일을 하는 건 아닐까? 내 평생 이런 추리를 하게 될 줄이야. 사위가 돌아오는 소리에 나는 급히 가방을 닫고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켰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TV 화면을 통과해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집을 나섰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가난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사위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엄청난 부를 숨기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걸까? 사위가 돌아간 후 딸은 내게 카톡을 보냈다. 아빠, 사위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외롭게 만들었을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의 출처가 너무 특별해서. 그게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스치자 나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위야, 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서 작게, 그러나 단단히 결심했다. 나는 결국 사위를 미행하기로 했다. 그날 새벽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하지만 슬리퍼를 끌며 초라하게 나타난 사위의 모습, 그리고 가방 속에서 본 그 두툼한 돈뭉치.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뭔가 해야 한다. 아침 식사 후 사위는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고 나는 뒤에서 살짝 거리 두고 따라붙었다. 자꾸만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사위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더니 북적이는 직장인들과 섞였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혼란스러웠다. 겉보기만 보면 정말 평범한 청년이다. 그런데 그 가방 속의 현금은 너무 비범했다. 전철 안에서 나는 몇 번이나 표정 관리를 못하고 사위의 뒤통수를 노려보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끝까지 본다. 사위는 회사가 있는 역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대로 두 정거장을 더 지나 거의 사람 없는 구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전철에서 내린 뒤 사위가 간 곳은 회사 건물이 아니었다. 고층 빌딩이 아니라 오래된 4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낡은 간판들 사이에서 사위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속으로 외쳤다. 지하? 설마 불법? 사채? 도박? 아니면 상상만 해도 몸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벽 뒤에 몸을 숨겼다. 지하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다. 속으로 아이? 아이 울음?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왔어. 울지 마. 아빠. 나는 숨이 멎었다. 아빠.
우리 딸은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위가 아이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어린 울음, 사위의 다정한 말투. 이 모든 장면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속으로. 설마 사위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딸은? 우리 가정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30초쯤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위가 지하실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벽 뒤에 숨겼다. 그런데 사위 손에는 아기용 담요 그리고 의료봉투. 의료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아 호스피스 보호센터. 그 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보니 나는 숨이 멎었다. 지하실 한쪽에는 병상. 그 위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아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사위는 작은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표정은 피곤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아이에게 드는 엄청난 치료비.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초라하게 입고 다니던 모습. 가방 속 현금과 이상한 계약서. 사위는 어딘가에서 거대한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비처럼 떠안고 있던 것이었다. 속으로 낮게 외쳤다. 사위야, 내가 이런 짐을 혼자 지고 있었던 거냐? 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버티자. 아빠가 곧 모든 걸 끝낼 거야. 모든 걸 끝냈나? 나는 다시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속으로. 무슨 뜻이지? 무슨 모든 걸? 빚? 아니면 범죄에 연루된 건가? 그 말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또 다른 공포를 불러왔다. 사위의 진심을 알았지만 그 진심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지하 호스피스 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사위가 아이의 손을 잡고 울 듯 말 듯 앉아있던 모습.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작은 숨. 그리고 사위가 중얼거렸던 마지막 말. 곧 모든 걸 끝낼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다. 밥맛도 없고 TV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속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이제 조금 안다. 그런데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더 큰 짐을 지겠다는 거야? 아니면 더 어두운 선택을 한다는 거야?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위, 요즘 많이 피곤하지? 무슨 일 있는 것 같더라. 딸은 거의 즉시 답했다. 응, 아빠. 요즘은 대화도 잘 안 돼. 뭔가 감추는 게 너무 많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사위에게 먼저 연락을 보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니? 너랑 둘이 얘기 좀 하고 싶다. 10분 정도 지나 답장이 왔다. 네, 아버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결심한 사람의 말투였다. 그리고 그 문장이 나를 가슴 졸이게 했다. 속으로. 설마 아이 문제를 우리에게까지 떠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정말 큰 빚이라도 진 건가? 여러 가지 상상이 머릿속을 쑤셔댔다.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룬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동네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창가에 앉아있는 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 무너질 것 같은 어깨. 나는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너 봤다. 사위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예. 내가 지하 호스피스에 가는 것도 봤고 아이도 봤다. 사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말없이 시선을 떨궜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 내 아이냐? 그 질문을 던지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딸은? 우리 가족은? 5초, 10초, 15초. 그리고 결국 사위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닙니다. 제 아이 아닙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듯 했다. 안도의 숨이 나오는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치밀어 올랐다. 그럼 누구 아이냐? 사위는 손을 꼬며 떨었다. 친형의 아이입니다. 친형? 나는 미간을 좁혔다. 형은 어딨어? 사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카페의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것 같았다. 속으로. 죽었다고? 그럼 저 아이는? 저 어린애는?
사위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형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형수님도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래서 제가 대신 돌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왜? 그 말이 내 머릿속을 세게 때렸다. 왜 숨기는 거냐? 왜 우리 딸에게도 말 안 했어? 내 물음에 사위는 고개를 들었다. 촉촉한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큰 누나도 작은 누나도 다들 아이를 버렸습니다. 형이 사고로 떠난 뒤 가족 모두가 이 아이를 부담으로만 여겼어요. 그리고 사위는 낮게 웃었다. 슬프고 지쳐있는 웃음이었다. 저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마음속을 세게 후려친 듯 멍해졌다. 속으로 이 녀석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온 거라고. 사위는 계속 말했다. 치료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입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일이라는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다른 일. 어떤 일인가? 그가 말한 모든 걸 끝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사위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아버님도 위험해집니다. 그 순간 찻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도 내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속으로. 위험해진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사위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님 혼자 나오십시오. 딸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깊게 꽂혔다. 사위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이의 병보다도 더 깊고 더 어두운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오늘 사위가 왜 거지처럼 살았는지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사위가 지정한 장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장 창고였다. 도시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하나 없는 곳.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허리를 스쳤다. 속으로.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불안이 목 뒤를 타고 내려왔다. 사위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다. 각오한 사람의 눈빛.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미 많은 걸 잃은 사람의 눈빛. 아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사위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런데 그 순간 건물 안에서 바람과 함께 문이 흔들리며 철컥 소리가 났다. 나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겁내지 마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사위의 말투는 오늘따라 이상하리만치 단단했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 돈, 그 계약서, 그리고 위험해진다는 말까지 대체 뭘 숨겼던 거냐? 사위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복사된 문서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내 곁에서 귓속말을 하는 듯한 낯선 남자들. 몇 년 전 기억도 흐릿해진 어느 사업 설명회에서의 장면이었다. 아버님, 이분들 기억하시죠? 나는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속으로. 설마 이 사람들이? 사위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이들은 제 형을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 형은 저 사람들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우울증이 왔고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버님도 같은 모임에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난 그때 그냥 설명만 듣고 나왔어. 아무것도 안 했어. 네, 저도 압니다. 아버님은 피해자에 더 가까우셨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버님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위는 제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숨긴 재력은?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저는 지난 3년간 몰래 그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인 돈 아버님 가방에서 본 그 돈은 제가 모아둔 증거와 합의금입니다. 그는 미소도 아닌 울음도 아닌 얼굴로 속삭였다.
아버님을 지키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앞에 이 청년이 내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내 딸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초라한 삶을 견뎌온 것이었다. 속으로 사위야, 너는 대체 얼마나 외로웠던 거냐? 왜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냐? 눈물이 불쑥 고였다. 사위는 잔뜩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을 내밀었다. 이번 사진에는 호스피스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지켜달라. 사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심받지 않도록 거지처럼 보이면서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내일 저 사기 집단의 두목을 만납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넘기는 대신 아이의 치료비와 아버님 안전을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부릅떴다. 위험한 거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아이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마치 마지막 힘까지 짜낸 사람처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청년은 사위라는 이름으로 살기엔 너무 무겁고 아빠라는 이름을 숨기기엔 너무 따뜻했다. 그는 가족이라는 말에 가장 깊고 외로운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사위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만해라. 혼자 짊어지지 마라. 너는 사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위의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내일 그 위험한 자리에는 사위를 혼자 보내지 않겠다. 이 아이를, 사위를, 우리 가족을 나는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